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온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할 일 없이 얕은 낮잠만 자고 있었는데 문득 소설에서 읽었던 한 문장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박제가 된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니까 정말 제가 박제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아무런 생각도 활동도 하지 않는 껍데기만 남은 박제 말이죠. 이 구절이 나온 게 어떤 소설이었지 하면서 가물가물 기억하려고 애쓰다가 이상의 날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철저하게 주인공 자신만의 시선으로 골방에 숨어 사는 쥐처럼 세상을 관찰하던 소설. 무기력한 남자와 그 남자와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는 외향적인 아내. 이런 아이러니한 조합이 소설을 읽을 당시 제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었던 것 같네요. 오늘은 이상의 소설 날개 그리고 시 거울 들으시면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의 삶을 감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랜만에 돌아온 부기온의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들어보실게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육신이 흐느적 하도록 피로했을 때만 정신이 은하처럼 맑소. 니코틴이 내 회 빼앗는 뱃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 을의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오.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파라독스를 바둑 포석처럼 늘어놓소. 가증할 상식의 병이오. 소설은 이렇게 한 남자의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남자의 생각과 감정,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의식의 흐름처럼 서술되죠. 그는 18개의 가구가 똑같은 아궁이 모양을 가진 33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가 말하기를 그곳의 사람들은 빛을 싫어한다네요. 낮에도 낮이 아니길 바라는 것처럼 다들 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꽃처럼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상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집 골방에 누워서 하루 종일 아내 생각을 합니다. 밤사이 아내가 머리맡에 놓아두고 간 은하 몇 전을 손에 쥐고 놀기도 하고 아내가 쓰는 화장품을 관찰하기도 하죠. 또 화장대 위에 있는 손거울로 빛을 반사시켜서 창호지 태우는 놀이를 합니다. 딱 어린아이 수준의 노름이죠. 그렇지만 남자는 자신의 무기력한 삶에 불만이나 분노 같은 걸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삶이 좋다고 합니다. 동물처럼 더 게으르게 살 수 있다면 인간의 탈을 벗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죠. 하지만 결국 그는 아내가 주는 밥과 아내가 주는 돈 몇 푼을 받으며 자신이 이 집에 기생하고 있는 성가신 존재란 생각에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해결할 방안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죠. 또 작은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묘사합니다. 아내의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에 비해 초라한 자신의 방은 어떤지 이런 것들 말이죠. 아내 방에는 벽에 못이 일렬로 박혀 있는데 거기엔 화려한 치마와 저고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가진 옷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집에서 입는 옷, 외출할 때 입는 낡은 양복, 그게 전부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다시 머리맡 화장대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에 스르르 눈을 감고 잠이 듭니다.
첫날과 똑같이 남자는 아내가 두고 간 돈 몇 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의문이 생기죠. 나에게 왜 돈을 주는 걸까? 저건 다 어디서 난 돈일까? 그리고 기억을 다시 떠올립니다. 매일 아내의 방에서 숙덕거리는 그자들은 누구일까? 아내는 왜 어젯밤엔 나랑 밥을 같이 먹었을까? 유치원생 수준에 머물러 있던 남자의 의식이 점차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준 돈이 기분이 나빠져서 그대로 갖다 버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이런 게으르고 무기력한 생활을 빠져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버릴까봐 더 말을 잘 듣는 온순한 양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노래 듣고 오셔서 계속 이어갈게요. 남자는 매일매일 아내가 주는 약을 챙겨 먹곤 했습니다. 그건 아스피린이었죠. 늘 아스피린을 챙겨준 아내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날도 그는 아스피린 몇 알을 꿀꺽 삼킵니다. 다시 깨어나 약통을 살펴보니 그건 아스피린이 아니라 아달린이었습니다. 아달린은 최면제나 진정제로 쓰이는 약인데 자신이 그걸 매일 먹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아내가 주던 약이 아스피린이 아니었다니 남자는 잠시 멍해집니다. 그리고 찬찬히 생각해봅니다. 아달린과 아스피린은 무엇이 다를까? 그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 동네 벤치에 앉아 연구를 합니다. 내가 이래서 지난번 옆집에 불이 났을 때도 세상 모르고 잤구나. 아내는 왜 이런 걸 먹였을까? 내가 잠든 사이에 날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무언가를 훔쳐가려고 했던 건가?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남자는 아달린이라 쓰여진 약을 자신의 입에 넣고 우걱우걱 씹어 삼킵니다. 쓴맛에 얼굴이 찌푸려졌지만 이윽고 벤치 위에서 잠이 들죠. 남자는 잠에서 깨어난 뒤에 아내에게 사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나쁜 의도로 아달린을 준 게 아닌데 자신이 오해를 했을까봐서요. 그래서 그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자신의 집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내를 마주치게 되죠. 하지만 남자는 또다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 잘못된 생각을 죄다 일러바치고 아내에게 사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무 급해서 그만 또 말을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이건 참 큰일 났다. 나는 내 눈으로 절대로 보아서 안 될 것을 그만 딱 보아버리고 만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답답했던 건 남자의 시선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의 아내와 내성적인 남자. 그래서 둘은 마치 두 발이 잘 맞지 않는 절름발이처럼 삐걱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남자는 이렇게 삐걱거리게나마 걸어가면 될 것 아니냐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작은 결심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이 말수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일어나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잡구나. 한 번만 더 날잡구나.
이상은 소설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작가 특유의 음울한 문체, 그리고 특이한 언어의 사용으로 독특한 느낌을 주는데요. 시 오감들을 혹시 아실까 모르겠네요.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워,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같은 구조의 문장이 반복되는 시인데요. 1930년대에 쓰였다고는 믿기지 않는 현대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날개라는 소설은 실제로 젊은 시절에 이상이 금홍이라는 기생과 3년간 같이 살았을 때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네요. 그렇게 새로운 기법의 작품으로 문단에 충격을 주었던 이상은 27의 나이에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소설의 첫 구절처럼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이 읽히고 또 인정받고 있는 작가들 중 한 명이 되었죠. 그는 아마 정말로 스스로 언젠간 박제가 되는 것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끔씩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한 번 더 꺼내 읽고 싶은 작가가 바로 이상이거든요. 그저 그런 어투의 소설에 지루함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상의 작품이 신선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목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러 찾아올게요. 책 읽는 시간 구기온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주미, 기술 서수희, 진행의 김정우였습니다.